6.25 사변 70주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것은 절제하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법적으로는 휴전이고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70년 전에 일어났던 이 6.25 사변, 그 6.25 전쟁의 그 진행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제까지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바로 그 직후에 이틀 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북진 명령을 내립니다. 38선을 돌파하고 저 북한 전 지역을 통일시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38선을 우리 국군이 먼저 돌파하게 됩니다. 10월 19일은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김일성이는 부산을 점령하고 싶었지요. 서울은 사흘 만에 점령을 했고, 그리고 10월 29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군중 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중공군이 개입하기를 시작했어요. 중공군 개입이 10월 25일부터 압록강변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10월 26일은 우리 육사단 7연대 1대대 병력이 압록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압록강 수통으로 물을 채워서 마시고 압록강을 마셨습니다. 춘천지구에서 북한군을 가장 강력하게 방어했던 육사단이 압록강변까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압록강 강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지역이 초산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1949년에 스탈린 앞에서 김일성이와 모택동이 보낸 중공 대표가 다시 일어나는 중공과 그리고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스탈린 앞에서 서로 사인하고 맺게 됩니다. 그 조약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중공은 개입하게 되고 중공군 30만 병력이 북한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모택동이 장남까지 왔습니다. 전사하긴 했지만. 그리고 메가드 사령관은 그 중공군이 개입하는 것을 보고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인해 전술. 우리가 가진 총알보다도 중공군 군인이 더 많다 이거죠. 우리가 가진 총알보다도 군인이 더 많으니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폭격을 해야 된다. 그래 중공을 폭격하고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견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재가를 신청합니다. 메가드는 완전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니까 폭격해야 된다. 중공 폭격하고 대만 장개석을 도와줘가지고 모택동이한테 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 섬으로 쫓겨난 저 국민당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이 아시아 극동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싹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 메가드 원수, 즉
사령관의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중공까지 포함시켜서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그럴 때에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 안에서만 전쟁을 해야지, 한반도 바깥에까지 전쟁을 일으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인들이나 국민들이 다 지금 피곤해져 있는데 또 전쟁을 크게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메가드가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는 사령관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은 사령관을 해임하게 됩니다. 메가드 원소같이 그렇게 정말 참 힘있고 대단한 그 장군도 대통령 권한 앞에는, 헌법 앞에는 꼼짝할 수 없죠. 그래 해임을 당하고 리즈웨이 장군이 후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 트루먼의 뜻이 확대하지 말고 한반도 안에서만 전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하고 메가드 사령관이 옥신각신하는 중에 미군은 갈팡질팡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중공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도 12월 24일 날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일사후퇴라고 해서 다시 서울을 내놓고 수원까지 내려갑니다. 회복되긴 했지만 이와 같이 메가드 사령관의 중공 폭격 건의와 그 해임, 이와 같은 사건이 6.25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제한 전략, 메가드는 확대 전략. 그래서 전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젠하워가 이제는 대통령이 됩니다. 트루먼은 자기 임기 말에 사령관 해임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때에 출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왔는데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20년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을 뭐라고 내놓았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휴전 공약,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을 휴전시키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이 됩니다. 왜냐? 미국 내에 전쟁이 지루하게 진행되니까 피곤증을 느낍니다. 피로하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쯤해서 가만두면 좋겠다. 그래서 1952년 11월 4일 날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 이듬해 1953년부터 대통령 취임식 마치자 말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휴전 회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휴전을 추진하는 중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전쟁을 뒤에서 부추겼던 그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날 죽고 그 후임으로 후르츠초프가 이제 후임 권력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후르츠초프는 사람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너무 독재했다. 그래서 스탈린을 아주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 국내 정치도 그 6.25 전쟁 괜히 김일성 앞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빨리 끝내자. 그래서 소련도 휴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이 있는 한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휴전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합니다. 온 세계가 다 휴전 그러는데 연세 많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독야청청, 휴전 반대, 북진 통일. 전쟁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전쟁하다가 중간에 허지부지 끝내는 게 어디 있느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과 함께 그렇다. 북진 통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학살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참에 밀어붙여서 통일을 해야지. 중간에 휴전이 웬 말이냐. 휴전 반대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이요. 그러므로 저 조그마한 약소한 동방의 작은 나라의 늙은 대통령이 아무리 반대해도 너는 꺼져 이러면서 아이젠하워가 휴전을 강행했습니다. 이승만을 무시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나도 작전이 있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반공 포로 석방이라는 겁니다. 한 3만 7천 명 이상 되는 그 포로들이 거제도, 부평, 인천 여러 등지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공산군, 인민군 포로가 3만 7천이나 됩니다. 그런데 3만 7천 중에서 2만 7,092명, 딱 2만 7,092명을 석방시켜버립니다. 새벽 공시에 우리나라 헌병들이 저 미군 초소를 찾아가서 그 무기를 사용하고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렸대요, 눈에다가. 미군 헌병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딱 뿌리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포로 수용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포로들을 다 석방시켜버렸어요. 전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반공포로, 이 포로 수용대에 있는 수용소 안에도 친공, 반공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난립니다. 반공.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반공주의 학자로서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글을 잡지책에다가 올리기도 했고 평소에 그 신념 자체가 반공입니다.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나중에는 그것이 통해가지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소련하고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하다가 이 소련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아니야 이제 소련하고는 원수다 이렇게 된 것이 냉전인데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가 통한 것이죠. 나는 반공주의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들을 미국 허락 없이 유엔 허락 없이 석방해버렸어요. 다시 잡아오라. 특별히 이제 북한 지역에서 포로들을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회담 없다. 휴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내가 원하는 바다. 휴전하지 말아야지. 한번 싸우자 끝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세 많은 노인이라도 투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결국은 아이젠하워가 손들었어요. 이 박사님 내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이 휴전 회담 좀 묵인하고 또 이걸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약속을 하고 휴전을 이제 눈 감아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저 북한은 반드시 또 쳐들어올 테니까 미국이 떠나지 말고 휴전하고 난 다음에 떠나지 말고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고 가장 위험한 이 최전방은 미군이 지켜라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휴전을 허락했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가서 사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사인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의 사인은 휴전 회담에 없습니다. 유엔군 대표만 하고 그리고 팽덕희 중공 대표, 김일성 인민군 대표 이 세 사람이
회담 대표로 사인을 하고 우리나라 대표는 그 사인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 사인할 이유 없다. 그러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빠진 것을 가지고 막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빠진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유익한 거죠. 왜 유익하냐? 빠졌기 때문에 북한 상대하는 이 주체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휴전 회담의 주체가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휴전을 끝내고 다시 평화 통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평화 통일 그러더라도 유엔군 사령관이 오케이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전쟁을 휴전시킨 주체가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그래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에서 한국의 운명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강력한 외교전을 펼쳐서 대한민국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다 만들고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휴전협정이 성립이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 만에 1950년 7월 27일 날 참전 결정을 하고 딱 3년 만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회담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걸 반드시 맺기 위해서 약속을 받고 그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 남한이 조약을 했습니다. 조인을 하고 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방위, 국방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 지게 하고 우리 한국은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휴전 협정이 성립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휴전 중이죠.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이에요. 휴전. 그러므로 지금도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전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진행 중인 갈등을 알아야 됩니다. 총 쏘는 전쟁이 아니라 이 6.25 전쟁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갈등 중에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 6.25 사변은 그 이전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일제시대부터 공산주의 운동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가 완전히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탈린이 또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부적인 존재 손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소련을 끌어들여 가지고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 한국에 그때는 남한 북한도 없죠.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조선 공산당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일정시대부터 그 총지도자가 바로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닌 대학까지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그 박헌영 씨하고 레닌 대학의 동기 동창이 바로 저 베트남의 호지명입니다. 유학 생활할 때에 우리나라에 목민심서라고 하는 정약용 학자가 쓴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호지명이가 베트남을 우리나라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라를 한번 자기 민족을 일으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진짜 민족주의자예요. 미국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허용했습니다. 공산화하는 걸 허용해주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하고 맞짱 뜨고 소련하고도 관계를 그렇게 깊이 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민족주의로 나가고 지금도 미군이 지금 그 가 있습니다.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제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죠. 그 박헌영 씨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하는 그 어간에 남노당을 조직합니다. 조선공산당 가운데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이가 잡고 남한 공산당은 박헌영 씨가 잡았어요. 남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노동당이라는 거죠. 북쪽에 있는 노동당은 북노당이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948년 5월 10일 우리 한국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 총투표가 있었죠.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었어요. 5월 10일 날. 근데 그걸 갖다가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남한 땅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와 같은 운동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반대하는 운동이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경찰서를 불태우고 요인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경찰들이 내려가가지고 진압을 하는 과정 속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주민들도 많죠, 제주도. 그래서 나라를 세운 건국 세력은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남노당과 더 친한 사람들은 그것을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단독 정부 세우는 걸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완전히 틀립니다. 폭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건전한 국민들의 저항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럼 나라를 세운 건국 세력이 볼 때는 그건 반드시 폭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내야 되겠는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군대가 여수에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차출해 가지고 제주도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수에 있는 14연대 안에 장교들, 하사관들, 그리고 군인들 가운데 남노당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노당 군인들, 이 사람들은 같은 이념을 가진 우리 동무들이 제주도에서 반항을 하다가 좀 진압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동지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여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여순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2,000명 되는 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하는 과정 속에 많은 정말 참 억울한 희생자들도 있었죠.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는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목표 하나만 달성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희생들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폭동을 군인들이 일으켰는데, 반란을 군인들이 일으켰는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누가 죽였느냐? 학생들 가운데 남노당 학생들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남 갈등이 해방 후에 극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무엇이냐? 이것은 제주도에서, 여수에서, 순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민중, 봉기 이런 걸 진압하다 보니까 희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회유를 해가지고 전향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때까지는 남노당이었지만 그 포기하고, 이때까지 공산주의자였지만 이제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라. 그래서 전향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을 하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새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단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단체 이름이 국민보도연맹입니다. 1949년에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보도연맹 조직을 하고 거기 가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노당 출신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 이제는 살아남으려면 보도연맹에 가입해가지고 때를 기다려야지 자꾸 이렇게 항거하기만 하면은 목숨이 위태롭고 가족들 전체가 위태롭다.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위장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짜로 전향합니다. 그러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은 나중에는 배급도 주고 뭐 양식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전향을 많이 시킨 사람들은 표창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야 너도 가입해, 너도 가입해. 이 가입하면은 양식도 줘. 이 가입하면은 과거를 묻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면서 거기 가입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알고 그냥 덜컥덜컥 가입을 하게 돼가지고 한 30만 명 정도가 벌써 1년 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25 전쟁이 탁 터지자마자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서울 인천 쪽에서 보도연맹 간부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이 반공주의자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인민군 앞잡이가 되고 전향하지 않는 토박이 공산주의자들하고 금방 연결이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인민재판을 주도하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모든 내막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찰 가족 잡아서 죽이고 목사 가족 잡아 죽이고 정부 요인들 다 암살하고 양민 학살에 앞장을 서는 것이 바로 보도연맹 출신들 가운데 가짜로 전향했다가 이제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본색을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퇴를 하던 군인들, 후퇴를 하던 이 경찰이 보도연맹 이거 안 되겠다. 인민군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배신하고 양민 학살하고 인민재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설 거 아니냐. 그러니 미리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우리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행방불명된 사람 가운데 제 외삼촌도 거기에 희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 우리 외삼촌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실종됐는지 몰랐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집에서. 나중에 이제 철 들고 가만히 이제 알아보니까 보도연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는 건 바로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마음에 한이 맺혀서 울고 늘 안타까워했던 것이 우리 외삼촌, 우리 외갓집의 유일한 혈통이었어요. 남자 혈통. 이모님은 몇 있었지만 외삼촌은 딱 한 분 있었는데 끌려가가지고 학살을 당해버린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큰 비극입니다. 그냥 이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면 이런 비극이 없어요.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행을 겪고 다치고 죽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외갓집의 외삼촌이 본의 아니게 그 깊은 그 당원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남노당 당원도 아니고
다들 뭐 머리가 좀 깨어있고 똑똑하고 하면은 세계 사상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치 유행병처럼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요. 아직까지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저 사람도 공산당이다, 저 사람도 남노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도연맹에 피할 수밖에 없고 6.25 전쟁이 터지니까 예비 금속하면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좌익활동, 이 전쟁 중에 남노당 출신들, 전쟁 중에 보도연맹에서 배신하고 다시 공산주의가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앞장서서 실행하고 인민군 앞잡이가 되고 그 지역마다 횡포를 이제 부립니다.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완장 찼다 이거지. 인민군이 지역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장을 채워줍니다. 보안요원이라 이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 완장을 채워주면 이 완장 찬 사람은 동네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옛날에 일정시대에 뭐 했지, 또는 뭐 공무원 가족이다, 경찰 가족이다,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다 그냥 색출해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은 몰라요. 동네에 있는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 중에 이 좌익 활동이 우리 민간인들에게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던지, 그냥 생매장을 하고 뭐 얼마나 그 인민재판을 하면서 대량 학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합니다. 신안군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10월 5일 날 지역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도 신안군 지도면 출신인데 피난한다고 신안군 섬에 갔다가 그 아버지 되시는 어른과 그 사모님이 공산당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21번 넘기면서 시달렸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딱 시작되면서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후퇴하기를 준비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역마다 우익 인사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를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학살을 가장 많이 당한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72%. 민간이 학살당한 숫자에서 우리나라 공보처가 가지고 있는 기록 명단에 올라간 피학살자의 명단 중에서 72%가 전라남도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그 전라남도에서 학살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절반이 영광군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영광군 중에서도 염산면이 제일 많이 학살을 당하고, 그 염산면에서 학살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2,500명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나이 10살도 되지 아니한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지역 별갱이들이. 심지어는 목에다가 커다란 돌을 새끼줄로 매가지고 바로 앞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수장시켰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우리 성지순례 차원에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느냐? 인천 상륙작전 끝나면서 그쪽으로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좌익. 그래서 그런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극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수많은 고급 인사들, 학자들 가운데서 우익 인사들을 철사줄로 정말 묶어서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끌려갔다고.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그것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8만 명 이상이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끌려간 거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대다수가 다 죽었겠죠. 현재 남남 갈등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이 6.25 전쟁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더 강하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다 뺏긴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26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강하게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더 심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거 빈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강해져야 되고 강한 무장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맞닥뜨린 운명입니다. 무장해야 된다. 뭘 무장해야 되겠느냐? 정신 무장하고 사상 무장하고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진리의 말씀 중심,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역사 사실, 국가 정체성, 여기에 대한 무장을 강하게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빼앗기고 지키지 못하면은 전보다 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6.25 전쟁이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잊어버린 전쟁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강하게 무장하고 나라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